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했는데요. 과연 양국이 긍정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에 재개되는 무역 협상 결과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떠한 종목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무역 협상 첫날이었는데 일단은 네.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좀 악재도 네. 나왔었고 또 이제 반대로 백악관에서 루머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또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글로벌에서 이제 나왔었죠. 다행히 이제 중국 대표단이 바로 첫 번째 협상을 진행하고 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줬죠. 류어 부총리가 이제 날 만날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기 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그만큼 우리 증시 이후에 글로벌 증시를 또 올려줬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증시의 어떤 거래소 상승 동력이 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도 이제 유럽 증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증시가 2% 이상의 상승 추세를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2일 연속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예측은 다 그래요. 빅딜은 없다. 빅딜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런 충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기대하는 대로 적은 딜, 빅딜이 아니라 소딜 쪽으로 아마 지금 미국이 좀 양보를 하면서 우선 이번 협상을 안정적으로 좀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 당장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기준으로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글로벌 지수의 방향성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가격이 다운이 됐죠.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비선호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주식,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원만한 딜 완성 가능성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접적으로 산업군이 모여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상승 마감 기대의 움직임 속에 오늘 갭상승을 해줬고요. 당연하죠. 이제 미증시가 오르면 갭상승, 미증시가 떨어지면 보통 갭하락을 우리 증시는 해주게 돼 있는데 후행 증시이기 때문에 갭상승을 0.8% 범위 정도에서 해줘가지고 그 추세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더 오르진 못했어요. 양봉이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유지 정도만 했다라는 것은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확실하지는 못하다라는 판단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좋은 결론을 내면서 어떤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부분들, 전쟁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다라는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는 더 뻗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해외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움직임은 우선은 올려놨는데 추가적인 움직임은 어차피 주말에 결론이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추가로 확인하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줬어요. 거의 지금 보니까 8거래, 9거래일 만에 매수인 것 같아요. 9월 그 마지막 하락 부분 두 번째 음봉 이후로는 이제 매수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계속 매도였었죠.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연속 가능성, 연속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매수에도 거래소에서 쌍끌이로 좀 개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움직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조금은 더 유지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쉬운 건 이제 코스닥이었는데 코스닥은 조정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가는 조금 올라서 떴지만 음봉을 일정 부분 확대시키면서 0.28% 정도 밀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역시 아쉬운 거는 코스닥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반대로 양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이 원만하게 너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시장 조건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 나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딜이 빅딜이 아닌 소딜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빅딜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우리 증시도 힘을 내는 움직임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소딜로 끝난다면은 현재 분위기가 본다면은 큰 반등이 월요일 날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 출발했다가 유지하거나 오늘처럼 약간의 음봉으로 밀리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들떠 계시지 말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크게 반응을 해주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재까지는 스몰딜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큰 반등을 기대하지는 마시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투자의 강약을 조절하자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 명언을 얘기 드리고는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소딜이라고 그랬는데 스몰딜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호마 이러다가 이러다 소딜이라고 했는데 뭐 소딜도 나쁜 건 아니죠. 소하고 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투자의 강약을 조절하자라는 거 결론은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높죠.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시장 자체가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줄기찬 하락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실 연말 이후로 본격화된 거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는 그래도 좀 또 올라주려는 시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또 일본과의 어떤 분쟁 속에 2년 중 최대점을 또 갱신하는 움직임까지 나왔거든요.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 부분들을 낼 수 있는 과감한 베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과감한 베팅을 했다가 갑자기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팍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과감히 베팅한 만큼의 큰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원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원금 회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이제 약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솔직히 현금을 조금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 자체가 강할 때는 과감한 베팅을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의 빈도가 많고 시장이 좋으니까 강하게 베팅한 만큼 성과를 내면 더 좋은 거겠지만 떨어지는 움직임에서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과감한 베팅했다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전 현금을 남겨놓고 약간의 보수적인 베팅을 해주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내면 조정장인데 수익 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베팅을 일정 부분 했는데 이게 시장 영향을 받았건 종목이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 나와가지고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건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 베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나쁜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타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저점 추가 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어떤 베팅 전략은 내가 공략한 종목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가능한 거지
그냥 단타를 친다고 추측성으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는데 실적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트가 좀 좋아 보이니까 들어갔던 종목이 밀렸을 때는 추가적인 저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말고 확실한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은 예전보다 저금 비중 투자가 들어갔다면 그게 혹시나 시장에 의해서 밀릴 경우에 추가 비중 베팅을 해도 이유가 있으니까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시장 때문에 늦어졌을 뿐이지 반드시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자이건 조정자이건 원금 회복을 하려면 수익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루에 2%, 3%를 먹건 또는 일주일에 뭐 10%, 20%를 먹건 결론적으로 한 달에 내가 실수익을 10% 이상 늘리건 20%를 늘리건 정말 좋아서 30%를 늘릴 수 있건 간에 이게 계속 다달이 이어져야지 어떤 달은 20% 수익 내고 어떤 달은 15% 손실 나고 어떤 달은 10% 수익 나고 어떤 달은 30% 손실이 나버리면 원금 회복은 정말 먼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투자는 확보했던 수익을 보존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늘릴 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닐 것 같을 때는 확실히 끊어주라. 무조건 들고 있고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계속 안 될 것 같은 종목인데도 A 평균 단가나 낮춰보자. 손실을 키우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보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시장과 종목 전략에 맞춰서 투자의 강약을 조절하자라는 게 오늘의 주식 명언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투자의 강약을 조절하자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겠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조금 약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은 보유해 두셔야 된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수익은 꼭 보존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으니까요. 항상 무리한 매매는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는 CTC 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종간이 오늘 한 3% 정도 그래도 오늘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기대했던 흐름 정도가 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대적인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으로 오늘 수익 실현을 단기로 시킨 분도 있을 거지만 들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0월에 이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좀 빅뱅 이슈로 분류됐던 애들 중에 우리가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주의를 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10월에 관심을 가지면 확산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목 매매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린 종목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백신 개발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 백신, 뭐 인체 백신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정말 복합적인 관련 의학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인 종목들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제가 백신 관련주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백신 개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도주로 단기 부각을 한번 했던 게 제일바이오, 역시 백신 업체거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최초로 소개해 드릴 때 점상한가 알파시세까지도 나올 수 있게 하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사실 앞으로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인 의심 신고나 아니면 확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기조 움직이면서 양봉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올라갔던 가격을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또 지금 분위기로는 주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나 또는 확진이 나올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어차피 빠질 자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한번 확산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해드린 목표 주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유지하고 계시다면 적극 홀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주말에 또 돼지열병 관련한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해서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주요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만 당장의 10월 셋째 주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한 종목을 콕 집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종목이 바로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한 2주 전인가에 현대차하고 이제 외국 기업이 합작으로 자율주행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운수 장비 산업군에서의 자동차 영역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을 핵심 영역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충분히 눌러준 수평 지지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드렸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종가는 2.5%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상승률이 중간에 한 7%, 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 기 때문에 22평 근처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에서 계속적으로 베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추세가 이탈될 수도 있었던 자리지만 바로 추세를 다시 돌리면서 양봉 거래량이 장악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음봉 눌림으로 이제 거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리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아마 단타하시는 분들은 한 충분히 5%, 6% 수익, 시가부터 바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유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나 크게 올라간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드린 목표 주가까지 다음 주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들고 계신다면 좋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리아 FT도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 가져봤고요. 자, 오늘도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뭐 깔끔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네. 우선 수익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 수익 좀 낼 수 있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 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트를 쳐드렸던 종목이 또 램 테크놀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2의 램 테크놀로지 시세를 나올 만한 정말 확실한 그리고 괜찮은 히든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안 되셔도 참여하셔서 종목이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상한가를 썼던 그 램테크놀로지 후속주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시나요?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슈는 아닌데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여러 번 네. 가져봤었던 그 어떤 이슈인지 예상되시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2년 네. 동안요.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은 나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얘기해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안 했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와, 저거나 할 걸 주식 잘 수익 못 내고 계시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조금 미진한 비트코인 시세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부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거든요. 잠시 후에 강의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또 관련주에 대한 모든 것까지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비트코인이 다시 재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사실상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이제 헐리우드 블록바스터 영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부활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CG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불가능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근데 가능해요. 시세가 나왔던 어떤 종목이나 또는 이슈가 강하게 갔다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점핑을 해서 우리의 투자 욕구를 자극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동일한 이슈가 계속 돌아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재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비트코인 부활 가능한가, 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꿈의 가상화폐입니다. 정말 최초의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 가상화폐라는 느낌이 있었고 가격도 비트코인당 엄청나게 단위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비트코인 일정 부분을 가지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날 수도 있는 단위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1비트코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또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최고 등급의 호텔에서 좀 놀다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위 가치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라 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쓸 수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그냥 기념을 해서 만든 비트코인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가상의 화폐지 실물로 존재하지를 않고 실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화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또 거의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관련 가상화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가상화폐를 사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총집합해서 오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창시자는 누가 됐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풀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컴퓨터로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한번 채굴하려고 하면은 한 5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라든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또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파고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로만 탐구를 하는 그런 채굴기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빨리 개발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추측되는 인사들은 있지만 외국의 어떤 뭐 IT 회사 대표라든지 또는 이쪽 뭐 중동 지역 부분에 있는 어떤 누구라고 하든지 약간의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또는 이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절묘하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한테 공개돼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일본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그냥 가상화폐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려운 수학 계산을 컴퓨터 안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굴해봐야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단순히 떠도는 유령 가상화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을 채굴을 하게 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작동 방식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캐거나 이 관련된 지갑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연동할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IT 전문가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추가 모델들, 다른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도 비슷한 형식의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채굴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준 새로운 어떤 IT 영역을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된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고 뭐 비트코인을 길게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매력, 그럼 무슨 매력이 있느냐? 과연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비트코인의 매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체가 없다. 발행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비트코인 창시자가 만들어는 냈지만 이거를 갖다가 그 창시자가 직접 발행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채굴을 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채굴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선점을 한다면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발행 주체가 있으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미국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마구 찍어내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낮춰버리잖아요. 달러의 약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또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보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가치가 보존되어 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채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84% 정도의 비트코인이 현재 채굴돼 있고 아직 16%의 비트코인이 채굴 가능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요거까지 앞으로 채굴이 다 되면 더 이상 컴퓨터를 아무리 쓰더라도 비트코인은 채굴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서로 교환이라든지 사용만 가능해지는 거죠. 뭐 늦지 않았지만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적게 남을수록.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마세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초 기조 시점에서 이게 만들어진 2009년 당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채굴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일정 부분 이제 앞으로 짧게는 뭐 몇 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길면은 10몇 년 안에는 다 채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더 이상 잔존으로 남아있는 미채굴 비트코인의 수치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상당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죠. 네. 뭐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최초에는 엄청 쌌습니다. 1비트코인 자체가 뭐 1만 원 우리나라 가치로 1만 원이었을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얻었을 때도 13만 원, 15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2, 3년 전 정도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이제 300만 원대로 올라오고
이게 순식간에 1년 만에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되죠. 사실 이 이후부터가 2천만 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대중적으로 많지는 않았는데 이 이후부터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꿈의 가상화폐라고 부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용 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워낙 단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는 반토막도 쉽게 나는 그런 불안정성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최소 몇 년에서 10몇 년 사이가 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비트코인이 채굴되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가치가 보존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제한적인 구조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보다는 충분히 상향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화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은 익명 거래도 가능하느냐? 뭐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아무나 만들 수 있다. 즉 채굴만 하면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갑 안에 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 원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해당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체에 원래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명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거래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최초부터 만들어진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하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악용을 하는 부분들,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무언가 거래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있었던 거고요. 다음은 발행 주체가 없으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서 복잡하죠? 이렇게 각각의 서버 기반으로 서로 연동을 하면서 오고 가는 자체 결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내부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망 안에 다 자연스럽게 거래 내역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누구한테 전해주면은 그 인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주식으로 따지면 제로섬 게임처럼 누가 이르면 누가 따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해 줄 사람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환을 하거나 서로 이동을 하거나 새롭게 채굴돼서 내 거로 챙기고 그러면은 그게 컴퓨터망 안에 블록체인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편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 간의 거래로 비트코인 쓰면 환율이나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뭐 당연하죠. 인터넷망이라는 기본적인 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에 대한 서버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할 때 달러로 할 때도 환율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또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도 수수료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행 주체가 있으니까 서로 통화 거래를 할 때 또는 은행에서 ATM에서 돈만 뽑더라도 내 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항상 모든 국가 기반으로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수료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어느 발행기관이나 주체가 관리하려고 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PC 인증 시스템의 일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매력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는 더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최초 비트코인당 1만 원 할 때는 뭐 이런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0원에서 2만 원, 5만 원, 10만 원대로 갑자기 치솟아 올라오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가 채굴 하지는 않을 거고 채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좋은 컴퓨터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사를 하는 식당이라든지 업체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최소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투자 관점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근데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워낙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정 가격일 때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같이 막 2천만 원 갖다가 400만 원, 700만 원 곤두박질 치는 비트코인을 가게에서 받아버리면 망해버리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적어졌지만 한창 비트코인이 저가격에서 중가격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활용 강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지금도 현재 가격 기반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커트라인 하단 정도의 비트코인 가치를 놓고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 현금을 넣으면은 현재 시세에 맞춰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ATM기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런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용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게 이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문제, 팩트를 요약해 보면은 우선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꿈의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실제 전체 비트코인의 90% 이상 수준이죠. 그 정도를 몇 명이서 지금 다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세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2,100만 비트코인이 다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통화로 소용될 수 있을 것이냐. 괜히 그 들러리지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요소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 맞지 않는 거죠. 다른 통화가 나와서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역시 달러와의 위상과도 대립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제 통화 단체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간 교환 통화 역할은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많고요. 투자 수익률의 개념일 뿐이지 대한 통화로서의 부상은 앞으로 10몇 년 뒤에는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가 현재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건 블록 기반으로 큰 블록을 할 거냐 작은 블록을 할 거냐에 대한 요소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과의 경쟁으로 현재 소프트 포크를 하드 포크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보여는 드리지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이제 오늘 사실 나온 결정입니다. 비트코인이 공중적인 공용통화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 펀드에 미국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여러 번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날짜죠. 10월 10일 날짜로 어제 날짜인가요? 10월 10일 날짜로 거절이 나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용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앞으로의 시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겠는데 단기 그리고 단중기 그리고 장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아마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단기 방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종료된 시점에서 1시간 타올 정도 되는 시간에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우선 단기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일주일 기조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분위기를 받았어요. 다시 주가가 점핑을 되기 시작하면서 93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고지를 돌파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더 점핑을 하려다 한번 밀렸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무언가 지금 올라가던 추세가 살짝 꺾여 있다라는 부분들, 요건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개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놓고 본다면 이전에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갔던 것에 비해서는 저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는 지지권, 이평 지지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기조의 단중기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충분히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긴 시점이죠. 3개월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3개월 기조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3개월 최저점이죠.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내려와 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자체 1200만 원, 1300만 원을 도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단중기적으로는 괜찮아진다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보는 관점, 이제 요거는 1년 관점인데요. 1년 관점으로 보면은 예전 2019년 초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아직도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락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장기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년 차트입니다. 2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기 2천만 원 이상 찍었을 때도 있고 완전 바닥을 찍었다가 올랐을 때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뭔가 어중간하다는 게 보이십니다.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지권이 확인되지 못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해드린 1년, 2년 차트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체크,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비트코인 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편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역시 그 방송 시간이 제한되다 맞아요. 보니까 다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꼭 참석하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은 하나 드리고 제가 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릴 추천주는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당장 단기에도 좀 부담이 되지만 단중기적으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선처하는 관점의 비트코인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은 이제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이 우리나라 제1위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개발 시점부터 관련된 현재 최대 주주로서의 입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빗썸이 내는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해 보신다면은 비덴트의 기대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겠는데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의 시세들이 보통 역배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덴트는 보시면은 정배열 구조에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거래소도 많이 있는데 1위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고정적인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건 오르건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수료를 취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역배열에 있는 종목보다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1만 원 정도 수준, 직전 중간 최대 고점 정도 이상을 가볍게 바라보시면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하단 기조 3개월선 정도 이탈하는 가격, 62평 이탈하는 가격인 7,8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단기로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편입 관심주 비덴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편입 관심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방송 이 강의를 끝까지 진행했다면 얘기를 좀 한번 드리면서 이 코너로 와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드렸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해당 종목은 비트코인보다 중요한 이슈 분야의 1급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 강의에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 해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중요한 이슈는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신다면은 그 이슈에 대한 설명과 이 종목까지 확보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슈뿐만 아니라 또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삼성, LG 그리고 SK그룹의 독점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내 3대 메인 기업의 독점화 재료 갖고 있는 종목.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재료 부각 기대감을 갖고 있는 특급 종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항상 드리는 거죠.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선취가 가능합니다. 잡고 나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 관련한 수혜주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삼성, LG 그리고 SK그룹의 독점화 재료 부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상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 병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종목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